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가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지역의 소식,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사안마다 대립하면서 정쟁 국감을 이어가던 여야가 모처럼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캠페인 정책 리서치 대표 그리고 이형길 정치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승용 대표님.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때문에 혹시 불편하신 거 없었어요? 저는 카카오톡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사실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카카오 서비스가 정지돼서 아무튼 저 빼고 세상이 난리가 났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평온하셨네요. 네. 이형길 기자는 카카오 많이 쓰세요? 예, 저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카카오톡을 몇 번 깔고 지우고를 반복했는데 저는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검색해볼 그런 엄두도 못 내고요.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많이 쓰시면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페이도 하시나요? 아니요, 페이는 따로 안 합니다. 그럼 뭐 큰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셨겠네? 예. 그게 다 날아가서 사람들은 뭐 노비 문서 사라지듯이 자기 빌린 돈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게 하겠습니까? 떼인 돈은 반드시 받겠죠. 예. 네. 아무래도 사태가 이러다 보니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카카오톡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말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이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말을 좀 정리하면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했는데 오 대표님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진단 자체가 조금 틀린 측면들이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 서비스나 네이버 서비스가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견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공공부문 통신시설 메시지 서비스가 없어서 공공부문이 오히려 민간 업자 서비스에 잠식되어 있는 게 문제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 의해서 공공 부분까지 잠식되어 있는 이런 통신 시장의 현실을 공공 부분부터 빨리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저는 대통령의 제1번 메시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분을 정상화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 카카오가 민간 기업이지만 예.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 예. 마치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죠. 실제로 공공의 역할을 한 것은 어제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과기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사고 상황을 브리핑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사실은 민간 기업에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난 것인데 장관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대응 방식은 이 민간 기업을 좀 규제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규제라는 건 예. 이야기했던 독과점에 대해서 뭐 공정위가 나서겠다 이 얘기인가요? 이제 공정위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여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조금 유추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 기반의 SNS를 강제로 옮길 수는 없겠죠. 다만 카카오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130여 개에 이를 만큼 굉장히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확장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제약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오승윤 대표께서 공공부문 서비스가 사실 없기 때문에 잠식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안전신문고까지 이용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잠식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카카오톡 서비스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메시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사실은 공공부문, 병원, 정부 기관까지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민간 메시지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이용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민간 서비스와 구별되는 공공 전산망, 통신망 서비스들을 빨리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보급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의 사고가 공공부문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는 것은 전국에 걸쳐서 운영되는 민관군 통합통신시설입니다. 전시에 특히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 운용될 수 있는 것이고 카카오는 이런 국가기관 시설망 일부를 이용해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뭐 대북 이슈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의미 있는 상승폭은 아니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 상승이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작은 움직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북 이슈들이 이 이슈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율은 정당에 대한 지지층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이렇게 점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여쭈면 일단은 여야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 있지만 3주 만에 폭을 좁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북 이슈,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슈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어떤 협조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다른 대북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계속 국민의힘과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던 보수층의 미세한 집결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영규 기자, 오 대표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보수층의 집결. 보통 저희가 이게 안보 이슈, 대북 이슈 하면은 보수층이 상당히 많이 집결하는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미미하지 않은가? 보수층의 집결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 그러니까 리얼미터 결과를 지금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17일. 그러니까 리얼미터 결과로만 봤을 때는 긍정평가가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1.6%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있자면 마냥 상승하는 지지율 없고 마냥 하락하는 지지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40% 후반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제 50% 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소폭 하락했는데 이것도 또한 계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냥 이렇게 오를 수만은 없는 거고 또 이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조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조용하다 싶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보셨는데 또 다른 말 보니까 오늘이 10월 유신 쿠데타 날이다. 절대 권력, 절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민생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데 못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아니어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좀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본다면 성남 FC 관련 사건 수사라든지 그리고 쌍방울 관련 수사 그리고 대북 코인 수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 민생 문제보다도 수사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본인의 어떤 심정, 심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원형 탈모가 심하게 왔을 정도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는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고 하던데 진짜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 그만 때리고 국민을 좀 봐달라 이 말인가요? 그래서 계속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것이 결국은 이 현재의 민생 문제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길 중에 하나는 협치인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해서 의미 있는 민생 정책 그리고 정부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타협, 협상 이런 부분들을 좀 촉구하는 그런 스탠스로 읽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가 거의 반환점 돌았습니다. 다음 24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일정을 하고 주목할 만한 상임위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는지 좀. 자, 앞으로 남은 상임위 가운데 좀 가장 지금 집중된 건 내일입니다. 18일. 그 18일 날 법사위와 이제 행안위가 함께 열리는데 법사위에서는 서울고검 또 수원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당대표에 집중된 어떤 질의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남은 국감의 빅데이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감사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과 관련된 종합감사는 아마 24일 날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관련한 국정감사는 11월 3일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원형 탈모 얘기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국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와 문정부의 기관장을 중심으로 좀 총공세를 펼치겠죠. 뭐 기존의 사정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 감사원의 감사를 일종의 진입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경찰이나 검찰을 바로 동원한 수사에 부담을 그만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중립성과 객관성의 외피를 좀 얻고 싶은 것 같고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검찰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혹은 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가 대기하다가 감사원 결과를 보고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감사 또 정치 보복 수사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남 FC 문제, 특히 두산건설 문제라든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팩트에 기초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어떤 프레임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존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팩트에 기초한 반박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못하고 큰 틀에서 그냥 보호막 형식만 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만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진행되면 될수록 민주당의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과방위 국감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겠습니까? 지금 과방위에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 평가 조작하고 공영방송 MBC 지난번에 자막 관련된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MBC 자막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안이고 이걸 자막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맞서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지금 맞서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이 부분들은 서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현길 기자, 지금 저희가 다 국감을 하면 가끔 하는 얘기, 맹탕 국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맹탕인 것 같아요. 좀 핵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정부를 향해서 뭔가 중요한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실 국정감사를 보고 있으면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하는데 정쟁 국감이 된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일들이 매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상황을 지켜보면 정책 국감의 내용들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재생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고요. 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크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와닿지 않고 좀 어렵잖아요. 정책 부분을 물어보면. 하지만 이 정쟁 국감, 그러니까 네 편을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부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익은 컸다. 양 정당 모두에게.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비싼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주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양 정당 정치인들은 실익이 크다. 왜냐하면 정쟁 국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을 동원하는 게 국감의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는 양당 모두 성공적이었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동안 지지층과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괴리된 이격이 심했었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상당히 그 이격을 좁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익은 있다. 그렇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감 자체가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그런 국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광주 전남 주요 기관들도 국감 받고 있죠. 예. 네,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국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나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데요. 한국전력 올해만 해서 30조 원의 적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한 탈원전 정책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한전국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전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한전공대 이렇게 적자가 심한데 한전공대에 이렇게 퍼주기 정책 계속 이어지는 게 맞냐라고 질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또 저희 전남대, 또 전남대병원, 국립대에 대한 국감도 있었는데요. 전남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번에 교직원들, 교수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의 범죄 수사가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더라고요. 지금 111건입니다. 이게 약 한 5년간 범죄 사실이 111건인데 2위가
경북대인데 50건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교수 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형사 고발 사건이 교수 교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질타가 됐었고요. 전남대병원은 병원 신축 문제 많이 다뤄졌었고 교육감 같은 경우는 광주 교육감이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감을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지역의 주요 국감 일정 짤막하게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이 있었고요. 내일은 18일 화요일 광주과기원과 광주국립과학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또 19일 화요일에는 고흥에서 나로 우주센터에 대한 국감, 그리고 국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20일 목요일 날 행안위에서 광주로 내려와서 오전에는 광주광역시, 또 오후에는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목요일에 열리는 광주시 국감이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겠습니까? 뭐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복합 쇼핑몰 이슈입니다. 저는 그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지난번 정책협의회 당시 이 9천억 원 정부의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광주시에서 이제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시민들 여론 수렴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철회하라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유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국감에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화정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건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의 보상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보상액 액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국감하고는 별개로 최근에 이 자치구에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VCR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쩌면은 인상의 어떤 대의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근데 이제 그런 이 현재 경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좀 너무 많은 임금 인상은 오히려 지금 시의회나 지방의회가 좀 더 시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그 의미를 많이 드러내야 될 때 오히려 이렇게 시민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이제 풀릴까봐 그런 것도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제 의원들의 어떤 지혜나 또 이렇게 상황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영길 기자. 지금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의 대다수 의회가 현재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곳은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최대 20% 인상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남구는 10% 인상안, 그리고 여수시는 13%, 전남 화순군 같은 경우는 15%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상안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전남과 광주 또 강원 지역까지 해서 그동안 의정비 인상이 굉장히 안 돼 왔던 지역 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았던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의정비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거 보면 다 두 자릿수예요. 예.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들 비교하면 어휴, 왜 이렇게 많이 올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던 거죠? 지난 8년간은 의정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대 의회죠. 지금 9대 지방의회에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의정비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8대 7대에서는 의정비 인상이 되지 않았고 동결 혹은 공무원 임금 인상분의 정도 그 정도로만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전국 다발적으로 동시에 지금 의정비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지방의회 의원들, 기초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또 의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구청의 조례 제한을 받는 기관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남구의회에 청과업을 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재래시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래시장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와 구에. 그러니까 이 청과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과업을 좀 접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군에 지금 기초의원들이 사실상 겸직이 막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달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월 의정비가 약 3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치구에서. 근데 그걸 한 340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예. 의원이 되면 과일 장사를 못하게 재래시장에서는 안 된다. 예. 그럼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과일 장사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겸직은 가능한데 사실상 겸직이 어디에도 지금 구청과 시청 이런 관과 연결이 안 된 곳이 없다 하면 청과업까지도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겸직 금지니까 실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정비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참 애매하네요. 네, 일단 지난 8년 동안 의정비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3고로 인해서 국민들, 서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사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고 선출직 공직자는 가장 나중에 이런 혜택을 받는 자리여야 되는데 본인들이 의회 구성되자마자 회기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이걸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의 표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거 물론 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실상 의회가 주도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 문제들을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하는,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분들의 공감대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탑10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스 탑10 KBC 기사 가운데 오늘은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 뉴스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연쇄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는데요. 2006년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하기로 결정됐던 의정부 지역에서는 격렬한 반대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김근식이 일단은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한숨은 놓게 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을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대항한 3대 스타를 탄생시켰다며 비판했는데요. MBC와 전현희 그리고 자신을 윤 정부의 3대 스타로 꼽았습니다. 많이 본 뉴스 10개 중 이번에는요. 카카오 먹통대란 관련 기사가 2개나 올라왔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가 최대 22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또 장기화되고 있는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과 관련한 기사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탑10이었습니다. 네. 성범죄자 김근식이 재구속된 배경에 관심이 큰데 어떻게 재구속된 거죠? 이게 사실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는 조만간 출소를 해서 의정부에 있는 갱생기관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를 의정부 시장과 공무원들 또 주민들이 막아서겠다고 예고까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사실은 의정부 시장을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해야 되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과 법무부에서 아무래도 조금 해법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06년 당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고소장을 받아서 지금 기결수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아주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런 방법으로 현재 김근식에 대한 사건을 해결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근식이 안 나오니 의정부 시민들이나 저기는 좀 한숨 놓는 건 맞는데 징역을 살더라도 또 그 징역
기간이 끝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반복되는 텐데. 김근식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예컨대 범죄자 같은 경우는 김근식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다시 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또 여의치 않은 부분이고, 결국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람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최대한 고지하고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 수준이 현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과도기적인 형태의 성범죄자들을 사회에 진입시키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치들을 만드는 입법 논의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영길 기자,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사실 현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된 데는 전 정권과의 어떤 갈등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컸다.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한 MBC, 전현희 권익위원장 모두 다 현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너네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만 더 커진다라는 어떤 경고성 멘트, 또 아니면은 조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승영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원장. 객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계 3대 미남에 제가 포함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본인이 포함되는 3대 스타는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아마도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소환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는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당사자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공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해서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일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다든지 또는 붕대를 감았다든지 그리고 이제 모의 이제 더미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해류에 어떤 장소로 떠내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시 NSC 회의에서도 없었던 내용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길 기자, 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지금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이 박지원 전 원장에게 불편하긴 하겠지만 불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우리 지역에 목포를 지역구로 하던 국회의원이었고 또 민주당 소속도 아니었지만 국정원장까지 했고, 국정원장이 끝나고 나자마자 굉장히 지금 TV를 틀면 언제든지 지금 박지원 원장의 얼굴이 보이고 자기의 이미 소통 창구가 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처럼 정말 여러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뭘 써도 자기가 활용할 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더 좀 조급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진실은 본인만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아까 좀 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은 항상 스타였습니다. 특별히 뭐 윤석열 정부가 스타로 만들어준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이제 일정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의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은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실제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본인과 유사한 사례들, 최근에 논란이 됐던 MBC라든지 그리고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사례들을 끌어들여서 본인을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레토릭이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먹통 대란 지금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문제는 많이 이탈을 하냐 안 하냐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까지 너무 많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까 대통령 발언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공공 부분에서 메시징 그리고 자료 교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간편 로그인처럼 카카오톡을 통한 로그인 체제들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나 심지어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계기로 정말 소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반환점을 돈 국회 국정감사가 총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 갔다 왔습니다. 아, 어떤 일로 갔다 오셨나요? 그냥 제 아내 네. 사주기에서 옛날 같이 다니던 광주 길을 한번 혼자 걷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시민들이 네. KBC 많이 보았다고 그러면서 네. 제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사도 났던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에서 인기 얻은 3명, 뭐 3가지 이렇게 해서. MBC 네.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네. 박지원. 인기가 아니라 탄압 아닌가요? 글쎄요. 네. 어떻게 됐든 네. 저희들이 인기가 좋아서 뭐 하겠어요. 대통령이 잘하셔야지. 그래야 나라가 좋지. 알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발언을 아주 세게 했는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뭐 아주 악몽 같은 5년, 총살감 뭐 등등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그분이 네. 70년대, 80년대. 70년, 80년도에 예. 극렬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네. 인천 5.3 사태 그 네. 방화 네, 네. 이런 걸 모두 기성세대는 기억하고 네. 있는데 그분이 전향해서 극우 꼴통 보수가 된 거예요. 꼴통 보수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렇죠. 그분이 지난 대선 때나 지금까지 유튜브 또는 전광훈 목사님 집회 네. 또 태극기 부대들 태극기, 앞에서 어떤 연설을 했어요. 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네. 또 춘향전은 변사토가 춘향이를 XX 하는 뭐 얘기. 했다. 예. 이런 극단적 용어를 썼는데 그러한 극단적 용어를 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네. 얼마나 망사인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본인 페이스북에 뭐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하나뿐이겠냐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 태평에서 네.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를 잘 아는 네. 현장을 잘 안다. 음. 또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두둔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총살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감입니까? 그 논리적으로 무슨 감이냐고요. 진짜 억울하고 어렵게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사임을 시키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여 프로 내외의 극렬한 보수 꼴통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면은 이런 인사하겠어요? 이런 두둔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꾸짖어야지. 네. 이게 눈에 띄는 인사가
지난주 하나 더 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은 부총리급인데 일단 이거 지명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네. 당내 지지도로는 제일 높거든요. 차기 당대표로. 당대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는 TK에서도 네. 과거 유승민 의원을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제일 높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권이 유승민 전 의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중에 누구를 당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나경원 부위원장 1등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 차원에서 그리 보냈다. 당권 정리를 위해서 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가르마를 타줬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정진석 비대위 무효라고 낸 뭐 가처분도 기각이 됐고 뭐 추가 당원권 1년 뭐 정지 또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경찰은 뭐 성상납 무고 뭐 이거 검찰 송치했고 뭐 사실상 성상납이 있다는 취지로 송치를 했는데 완전히 사면 초과인데 뭐 선택지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네. 당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탈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내부에 남아서 당원도 모집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해나가고 네. 특히 유승민 전 의원하고 본래부터 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어떻게 됐든 이준석 전 대표는 도모를 할 것이다. 그래서 2024년 네. 내후년 초에 공천 학살을 당한다고 하면은 신당 창당으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석인 국민의힘 당협 비대위원장 한 6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임명한다 그러고 당무 감사 뭐 이런 거 해서 뭐 기왕에 임명된 사람도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줄 세우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은 차기 당대표 뭐 이런 거랑 관련을 지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도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 네. 등 서너 번 해봤어요. 비대위원장을. 네. 비대위원장은 본래 네. 전당대 준비를 해서 차기 지도부에 당을 넘겨주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네. 최소한 청와대와 조율하에 유승민 네. 전 의원의 당대표 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좀 연기해서 네. 당을 정비하고 감사를 해서 그 비주류 유승민 이준석계의 위원장들을 쳐내는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염두에 둔 차기 당대표는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던데 네. 그래도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네. 이 윤석열 내각 중에서 괜찮으신 분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간두게 하고 당대표를 출마시킨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안보보다는 네. 당권, 자기 총선을 의식해서 그러한 인사를 한다 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유승민은 안 된다. 그리고 친윤에서 단일화한다. 그 대상 후보가 네. 권영세로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나경원 부위원장도 정리가 됐지 않냐. 네. 그래서 상당히 또 정진석 대표는 당협위원장을 감사를 해서 네.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뭐 중간 감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뭐 약간 꼼수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됐든 네.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이 네.
그리고 중간 발표 형식을 받은 보도 자료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발한다고 하지만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직권남용을 했고 네. 피의사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감사원 보도 자료 중에 네. 처음으로 네. 제가 관계장관 회의, NSC 상임회의에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했어요. 네. 아무리 복귀하고 기억을 해도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그리고 피살된 공무원의 손에 붕대 네. 인근의 중국 어선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당시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혹시 혼자 못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저는 그러한 것이 왜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봐야겠지만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당시 민간 조류연구소나 해경의 발표에 의하면은 보고에 의하면은 그때 물 흐름 조류는 연평도를 빙빙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이대진 씨가 만약 실수를 해서 실족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연평도 근방에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북한으로 올라갔다. 거기서는 역류예요. 흘러내려오는 물을 까꿀로 치고 들어간 거니까 네. 그때 당시 보고가 최소한 자구적 노력이 있으니까 북한으로 갔지 않냐. 네. 이런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 저는 월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명조끼는 입었는데 뭐 한자가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한국 건지 뭐 구분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구명조끼 얘기 자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그때 분명하게 얘기한 네. 것은 해경의 보고예요. 네.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자 얘기만 처음 한자 나온 얘기는 없었고 손에 붕대 감은 것도 없었고 중국 어선이 근처에 있었다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출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 어선이 구출해가지고 네. 붕대로 치료를 해주고 네. 거기서 그럼 왜 또 뛰어내리냐고요. 네. 한자로 써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미스터리한데 뭐 조사해서 밝히지만은 네. 저는 그러한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아무리 복귀를 해도 제 기억이 없어요. 한자가 쓰여져 있는 구명조끼가 그 배에 비치돼 있을 애초 탔던 배에 비치돼 있을 가능성은 없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네. 묻지도 않았고 보고도 안 했고 한자 얘기는 처음이에요. 더욱이 붕대를 감았다는 것도 처음이고. 뭐 검찰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조부 6.25 참전 여부 두고 지금 뭐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참전을 했다고 기왕에 김건희 여사가 말을 했으니까 뭐 공개적으로 밝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비아냥대는 쪽으로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뭐 서로 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영부인은 네. 자기가 말씀했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면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참전 영상은 밝히면 되는 거죠. 왜 그걸 안 밝혀요? 밝히라고 했어요. 왜 안 밝힐까요? 글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은 네. 참전을 했는지 참전을 하지 않았는지 누가 알아요? 네. 자랑스럽게 그걸 얘기를 하고 밝혀라 하니까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학위 논문이나 네. 뭐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영부인은 네. 요즘 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뭐 무료 가서 급식소 가서 그냥 네. 눈에 안 띄게 봉사한다. 네. 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숨겨서는 안 돼요. 국민한테 투명하게 해야 돼요. 네. 어떤 곳에 가서 설거지 봉사를 했다. 왜 다 늦게
거기 신부님이 SNS에 올려가지고 알리게 하냐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적인 일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비공개로 갔는데도 뭐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죠. 공개적으로 가면 더 그런 비판이 아니죠. 반대하는 쪽에서 그건 당연히 영부인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 봉사도 하고 네. 어두운 것을 찾아서 대통령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호 여사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때마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고 또 혹시 비공개를 할 일이 있으면은 영원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며칠 있다가 뭐 남 시켜서 공개하고 그러면 그 신뢰성이 있어요? 그거는 참전 용사라고 했으면 밝히면 되는 거지. 안 밝히면서 민주당보다 뭐 그거 요구한다고 민주당 비난하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